테슬라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합리적으로 주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홍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 만나러 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들 앞으로 더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매출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당연히 다들 전기차 판매는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합리적으로 주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 판매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당연히 이제 모델 Y, 모델 3, 뭐 사이버 트럭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 모델 Y예요. 모델 Y. 왜냐면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리는 차거든. 그리고 3월 말쯤에 새 모델의 Y가 유럽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말쯤이야. 그러면은 1분기에는 모델 Y의 새 모델의 판매량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야. 이걸 예측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델 Y가 제일 큰 매출을 차지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새 모델이 나왔는데 아직 1분기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 1분기에 출하량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날 건데, 이게 미반영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걸로 예상돼서 주가가 하락될 거로 예상돼요.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인데, 새 모델 Y가 3월에 유럽에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분기에 반영이 될 수가 없어. 고로 이번에 주가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저장 및 발전 뭐 사업을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이나 에너지 저장, 아직 여기 에너지 저장 및 발전 요 사업에서는 아직 생각보다 실적이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설명을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금의 모든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FSD와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그리고 OTA에서 업데이트까지 이용해서 계속된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테슬라의 미래 산업이죠. 근데 사실 아직은 이곳의 매출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25년도 6월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표를 했죠. 오스틴에서 FSD 레벨 3의 실제 제한적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오스틴 지역에서. 그리고 대량으로 사이버캡이라는 이제 로보택시를 26년 내에 생산 판매하겠다, 대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26년 이후에는 당연히 상용화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실제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발표를 했어요. 6월에 오스틴에서 감독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게 정치 얘기하는 곳이었는데,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의 매출은 이제 규제 크레딧이라는 탄소 배출권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FSD의 기대감으로 1분기에는 분명히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 하락이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2분기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참고로 자율주행차는 6월에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전기차 인도량이 현재 주 매출 지표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우상향을 만들겠지만, 결론적으로 더 장기적으로는 생산 발표를 예정했던 로봇,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도 주가 반영을 더 높게 봤을 때, 돈나무원인 우리 캐시우드 분이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는 누가 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오셔가지고, 어쨌든 이 4월 2일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했을 때, 아까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 주가에 지금은 현재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전기차 판매량인데, 그 전기차 판매량을 어쨌든 이제 분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일 중요한 표준이 있는데, 이게 오늘 한국 시간 10시 반으로 해서 이제 발표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요동을 미치겠죠. 실제 월가에서는 37만 7천 대를 예상했지만 당연히 이거보다 아래로 떨어질 거로 예상되고, 과거에서도 24년 1분기랑 23년 1분기에 예상치보다 떨어졌을 때
보통 떨어졌을 때 5.5%에서 7% 정도가 항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이제 테슬라의 이번 주 주가의 향방은 오늘자로 $260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도량이 약간 떨어지냐 중간 떨어지냐 이런 거로 해서 요 정도 5%, 10%,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요 정도 이번 주에도 한 7%에서 8% 정도 사이를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할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쨌든 1ERB 하는 게 인간인지라 요거에 대해서 주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뿅.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11번인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시 퀸스 대학 시절로 돌아와야죠. 퀸스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킴벌 머스크가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퀸스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킴벌 머스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퀸스 대학으로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킴벌 머스크랑 일론 머스크가 형제간이라서 엄청 많이 싸우지만 엄청 지금도 친한 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때 대학교 생활도 드디어 킴벌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좋다고 같이 이제 즐겁게 대학을 다녔죠. 근데 그때 만든 재밌는 매일같이 하는 루틴이 있었는데, 일론과 킴벌이 동시에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루틴이 둘이서 매일 신문을 읽어요, 같이. 그리고 그 신문을 읽었을 때 신문란에서 제일 흥미로운 인물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동생인 킴벌이, 사귀적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조사를 한 후에, 전화번호죠. 그 다음에 이제 킴벌이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의 취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설득이 되면은 점심 식사를 만들어서 먹는 요런 루틴을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전화해봤자 대부분 무시를 했겠지만 이 루틴을 통해서 실제로 되게 유명하거나 흥미로운 분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 저만 아는 유명한 일화일 수도 있죠. 어쨌든 처음으로 점심 미팅을 잡았어요, 킴벌이.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누구랑 점심 미팅을 했냐면은 노바스코샤 은행이라는 곳에, 캐나다 은행이죠. 노바스코샤 은행의 기획 책임자인 니콜슨이라는 사람이랑 점심 잡은 거죠. 그래서 점심 대화는 당연히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우주의 본질 같은 얘기를 서로 했는데, 이들은 서로 통했어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니콜슨이라는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도 이제 엔지니어였거든요. 이 두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특히 일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노바스코샤 은행에서 인턴 자리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바스코샤 은행에서 일론이 은행 일을 처음으로 해보는 계기까지 됩니다. 저 루틴은 이 노바스코샤 은행에서 일을 하는 거로 이제 마무리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바스코샤 은행을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한국에서도 있었던 기업인데 캐나다에서 3위 정도 하는 이제 큰 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요거 한번 명동에서 본 적 있는 분들 가끔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 노바스코샤 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그냥 놀면서 보낼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큰 돈을 일으키는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이 은행에서 어쨌든 재밌게 일하면 뭐 돈 버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게임머니 모으듯이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자기가 조사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남미 부채가 되게 큰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90년대 초반인데, 80년 후반, 90년대 초반인데, 그때 남미 부채 문제를 이제 조사하다가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이 브라질과 멕시코에 빌려준 돈의 수십억 달러가 대출금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이제 1989년도에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 또 역시 전 세계 히어로인 미국이 나서서 미국 재무장관이 이 회수불능 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묶어가지고 전 세계에 거래할 수 있게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거를 보증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장관이 나서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유가증권화를 해버리는 브레이디 채권이라는 거를 탄생을 시켰죠. 근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본질을 파악했냐면은, 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같다라는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채의 성격이 있는 채무가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를 조사를 끝냈고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거의 시가는 최소 1달러당 50센트는 받아야 되는 유가증권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현재는 채무 불능이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1달러당 20센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50센트를 받아야 되는 가격인데 현재 20센트인가. 그러니까 50% 이하의 완전 박앤세일인 유가증권이 탄생한 거죠. 브랜디 채권이라는. 이걸 보고 안 사면 바보라고 생각한 일론 머스크는 노바스코샤 은행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브랜디 채권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골드만삭스, 뉴욕 소재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에 임원인 척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전화를 한 후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죠. 500만 달러치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이제 그 트레이딩 센터는 돈 많은 은행 임원인 줄 알고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쁨에 잭팟을 외치면서 그 아이디어를 당연히 이제 니콜슨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 노바스코샤 은행 대표한테도 보고가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서 멍청하게 놀랐냐면은 그걸 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황당해서 어떤 얘기를 이유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남미 부채를 너무 많이 사고 있어서 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최하점에서도 완전 바닥인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산 게 너무 비싸게 사서 이제 추가로 사면은 더 위험해라는 단순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일론 머스크는 은행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난 이미 100이 있으니까 300만큼 더 추가로 살 수가 없어. 분산 투자가 최고니까. 뭐 이런 바보 같은 논리를 단순하게 내세우는 걸 보고 일론 머스크는 은행에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 은행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은 더 이상 이런 회사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자기만의 자평, 자기의 객관화를 했다 그래요. 일단은 뭐냐면은 은행에서 일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다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페이팔을 출범시켜야겠다.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 고리타분한 막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꼰대들이 모인 은행 집단을 자기가 못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담함과 자신감을 거기서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페이팔을 출범시키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은 결론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 가지고 나는 은행이 너무 싫어. 얘네들은 너무 바보 같은 꼰대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은행을 이길 수 있는 거를 만들 거야. 지금도 그거를 만들고 있다라고 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가지고 자기 도전하고 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퀸스 대학 시절이 이 은행에서의 인턴 생활을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 주가 브리핑과 함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의 일론 머스크 첫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는 홍세무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